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전례가 없는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깜짝 심야 열병식부터 살펴보고요.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상현 기자, 열병식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이번 열병식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방식으로 진행됐던 과거 열병식과는 달리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 찼는데요. 시계가 10의 0시를 가리키는 순간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에 터져 올랐고 회색 정장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의 축포가 터져오릅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도열했던 장병과 참석자들은 환호하며 연신 만세를 불렀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하다가 몇 차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면서요. 네, 코로나 방역과 수해 복구 등에 투입된 이들에게 마음 아프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울먹였습니다.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고맙다는 말을 12차례나 했는데요. 지금 북한이 힘든 상황임을 자인하면서 미안하다는 표현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남측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미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신형 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긴 했지만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심야의 열병식을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 열병식은 시각적이고 이벤트적인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LED가 장착된 전투기 에어쇼를 비롯해 청년 학생들의 횃불 행진 등 어둠 속에서 조명과 빛을 활용한 화려함이 부각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의 주석단도 대리석 기둥을 세우고 곳곳에 금박 장식을 넣어 리모델링했는데요. 삼중고 속에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집단 체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연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열병식 다음 날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집단 체조는 외화벌이의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관광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까지 공연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도 했는데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게 된 경축 대표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진 현장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담으려다 보니 10단이 넘는 이동식 스탠드까지 동원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함께 찍은 이른바 1호 사진을 각오로 물려줄 만큼 신성시하는데요. 더 많은 주민들이 1호 사진을 가질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촬영 규모를 점점 키우고 있는데 이번엔 현장에 최대 10,000명까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목이 집중됐던 행사도 이제 끝나고 북한은 이제 공언했던 대로 80일 전투에 매진하고 있겠네요. 네, 각지에서 집회도 열고 김 위원장 행보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열병식에서 보였던 김 위원장의 눈물에 화답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갈리신 음성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하루빨리 피해적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김 위원장 연설에 온 나라가 울었다며 전국적으로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온 나라 인민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온 행성이 우리 인민을 부러워하였습니다.
내년 1월 예정된 당 대회를 준비하는 80일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내용의 맹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80일 전투의 불길 높이 당대 발차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자! 김정은 위원장은 수해 복구 현장을 다시 찾았다면서요.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극심한 태풍 피해를 입었던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했는데요. 검덕지구는 아연과 마그네슘 광산이 밀집된 지역이라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 가는 국가적인 본보기 산간 도시, 광산 도시로 전변시킬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주셨습니다. 날림 공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다면서요? 김 위원장은 동해안의 태풍 피해 복구 현장도 잇따라 시찰했는데요. 강원도 등지의 복구 현장에서 주택 건설을 날림으로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비판하고 엄히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의 건설 감독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열병식에 이어 각지를 돌면서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떠오른 BTS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네, 그러게요. 수상소감에서 6.25 전쟁을 언급한 걸 두고서 중국 네티즌들이 BTS가 중국을 모욕했다 하면서 발끈하고 나섰다던데요. 네, 중국의 이런 반응은 6.25 전쟁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BTS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BTS, let's go to South Korea.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에 선정된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7주 동안 1, 2위를 차지하며 롱런을 하더니 급기야 이번 주에는 BTS가 리믹스에 참여한 다른 가수 원곡의 세비지 러브까지 단숨에 1위로 끌어올리며 두 곡 동시에 1, 2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BTS는 노래와 춤으로 사랑과 행복,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며 대중음악계를 넘어 국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논란은 BTS가 미국의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로부터 벤 플리트상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이름을 딴 벤 플리트상은 앞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부시 미국 대통령,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정치 경제 분야 최고 지도자들이 받은 영예로운 상입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전쟁의 고통과 한미 동맹의 의미를 담은 BTS의 수상 소감에 대해 중국 네티즌이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했다며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아미에서 탈퇴하겠다, 관련 상품을 불매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네티즌이 문제 삼은 BTS의 발언은 6.25 전쟁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고통의 역사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에 미국과 함께 맞서 나라를 지킨 것이지만 중국의 네티즌들은 당시 중공군이 한미 양국에 맞서 싸운 만큼 BTS의 수상소감이 중국과 군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BTS가 한국 전쟁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미 관계를 언급을 하니까 자신들의 적인 미국을 한국이 감싼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중국이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무지한 거죠.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에 대한 공격의 분풀이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BTS가.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논란을 촉발했던 관영 매체 항구15는 기사를 삭제했고 중국 정부도 미래를 바라보며 우호를 도모하자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노력에 감사한다며 BTS 편을 들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 감정과 과도한 애국주의의 불똥, 미중 갈등의 국제 정치 현실이 6.25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 BTS에게로 튄 겁니다. 공교롭게도 10월은 1950년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6.25 전쟁에 참전한 지 70년이 되는 달입니다. 중국은 6.25 참전을 한미 원조, 미국의 저항에 북한을 도운 것이라고 부르는데 올해는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선전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관영 CCTV에서 방영을 시작한 20부작 대형 다큐멘터리 항미원조 보가이국. 참전 결정부터 압록강을 건너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고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6.25 전쟁 전 과정을 중국의 시선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미원조 기념일인 이달 25일에는 영화도 개봉하는데 중공군이 금강산에서 미국의 공습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웠다는 이 영화의 제작비는 무려 680여억 원에 이릅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그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렵지만 지금의 어떤 미중 경쟁 국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 그리고 뭔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북한과 중국 관계는 튼튼하고 과거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중국과 북한은 6.25 전쟁에서 함께 싸웠다는 이유로 서로를 형제, 혈맹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흔적은 북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초입에는 북중 우이탑이 세워져 있고 평안남도 회창군에는 전쟁 중에 전사한 중공군의 묘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초대 국가 지도자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아닝도 묻혀 있습니다. 그는 6.25 전쟁 참전 직후 사망한 뒤 중국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북한 땅에 묻혀 북중 혈맹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괴골 용도자 동지께서는 모한용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북한도 매년 이맘때면 중국의 참전을 크게 기념해 왔는데 특히 지난 2010년 6.25 60주년에는 북한 중앙TV가 중국이 제작한 마오아닝 드라마 36부작을 3차례나 되풀이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中国和朝鲜关系非同一般呀。是啊，可以说是唇齿相依，唇亡齿寒。 하지만 중국 참전 70년을 맞은 올해 북한 방송은 아직까지 잠잠합니다. 최근 북한 당 창건일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북중 관계 발전을 언급한 내용 등만 전했을 뿐입니다. 코로나와 수해 등 북한에 닥친 잇따른 악재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세를 관리 중인 상황에서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싸웠던 역사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더 격화되는 국면으로 갈지 뭐 이런 것이 좀 결정될 수 있는 또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뭐 중국과 밀착을 보여준다든가 또는 뭐 자극적인 도발을 한다든가 또 남북 관계를 지나치게 흔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대중가수 BTS의 발언에 중국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기이한 현상. 이는 70년 전의 전쟁의 역사와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냉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보통 탈북민들이 남한에 올 때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인한 정신력으로 운동선수가 된 탈북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청년이 도전한 건 격렬하기로 소문난 종합격투기라고 하는데요. 두만강을 건너던 절실함으로 만들어가는 꿈,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서울 강서구의 한 체육관인데요.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이분. 바로 함경북도 출신의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 장정혁 씨입니다. 와, 저 펀치 한 방이면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안 힘드세요? 이제 몸 풀렸습니다. 이제 본 게임 들어가야죠. 네? 지금까지 준비 운동이었다고요? 몸 풀긴 일단은 근육이 긴장감이 안 되니까 긴장감 다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긴장을 풀어주고 스파링 할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정혁 씨의 스파링 상대로 나선 아마추어 선수. 야, 이거 제가 다 긴장되는데요. 와, 정말 실제 경기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합니다. 종합격투기는 여러 무술을 이용해 싸우는 경기인데요. 킥복싱, 레슬링 등의 모든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격렬한 종목으로 유명합니다. 접전 끝에 정혁 씨의 한 방으로 스파링 끝!
역시 프로는 프로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진짜. 진짜 프로 아마추어의 세계는 다른 것 같아요. 엄청 세요. 2015년 종합격투기에 입문한 정혁 씨. 2018년 첫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당시 일본의 떠오르는 신예 니시카와 선수를 KO시키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격투기 대회인 로드FC에서도 판정승으로 승리했는데요. 경기마다 지지 않는 그의 승리 비결, 과연 뭘까요? 그 어떤 선수들이랑 비교해도 저는 정신력에서는 안 밀릴 자신이 있거든요. 끝까지 싸운다 이런 생각으로 시합에 임하니까. 타고난 소질은 기본, 여기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근성까지 갖춘 정혁 씨. 라이트급 선수인 그는 경기 때마다 단시간에 몸무게를 10kg 이상 줄여야 했습니다. 2, 3주 만에 한 12kg를 빼거든요. 안 빼도 되는 몸을 억지로 빼는 거니까 아마 빼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이어트랑 다르거든요. 그냥 사람 반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해도 종합격투기가 비인기 종목이라 경기가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늘 생활이 걱정이라는데요. 막노동도 했었고 고깃집에서도 일했었고 정말 저희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시합 나가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냥 꿈이니까 정말 하는 것 같아요. 정혁 씨는 이 힘든 운동을 왜 시작하게 됐을까요? 2009년 13살의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탈출한 정혁 씨. 하지만 가는 곳마다 잦은 폭행을 당했답니다. 모든 게 다 고통스러웠어요. 차별도 많이 받고 폭행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좀 강해져야겠다. 그래야 나랑 엄마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러던 중 2013년 한국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새 삶을 꿈꾸던 중 종합격투기 영상을 보고 첫눈에 반했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거친 운동이고 저 거친 운동을 하면 제 삶의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의 지원으로 19회 종합격투기를 시작했고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이 체육관의 홍만기 관장님입니다. 정혁 살살 좀 해. 잡아주고. 처음에는 비유하자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근성도 좀 많이 좋았었고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정혁 씨가 5년 만에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정혁 씨의 소질을 알아봐주고 전액 무료로 운동을 가르쳐준 관장님 덕분이었는데요.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격투기 글러브를 띄워주신 분이어가지고 정말 감사한 분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관장님이 아마추어 때부터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힘들 때마다 늘 옆에서 지켜주던 관장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겠죠. 이제 그는 프로 선수가 되려는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준비 시작! 뛰어. 빨리 여기는 안 되지, 빨리. 누가 건성건성하냐. 정혁 씨, 이제 보니 호랑이 선생님이네요.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현역 프로 선수의 강의에 모두 초집중입니다. 움직이다가 삑 한번 주고 툭 이런 느낌. 후배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수업이 끝나고 갑자기 촬영 모드로 전환한 정혁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개인 채널로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기술 강의하고 있어요. 2년 전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 그런데 구독자 수만 무려 3만 명이 넘는데요. 남한 생활 체험기는 물론 북한의 문화도 소개한답니다. 이건 두부밥 여러분 아시죠?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이것도 양념을 여기다가 딱 발라가지고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시합 때문에 그냥 시합 스케줄 올렸는데 지금은 그냥 북한 스토리랑 먹방, 운동 콘텐츠 다양하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남북을 잇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게 또 하나의 바람이라네요. 그래서 그는 요즘 국제인권단체에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돕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이것도 작은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북한 출신이지만 좀 더 북한을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알고 싶어가지고 단체에서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체험하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열혈 청년이네요. 제가 운동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좀 더 잘 되면 그런 분들한테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장정혁 선수 파이팅!
지난 시간에 북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그랬죠. 근데 북한도 평양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도 집의 위치가 어디냐, 또 아파트 층이 몇 층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이 아주 세세하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교통이 어떠냐, 학군, 뭐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 생활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다 가격이 반영이 되거든요.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 네. 거의 따집니다. 뭐 학군은 아직까지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상권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 시장이 주변에 있냐가 집 가격에 엄청 가격을 많이 좌우지합니다. 네. 다만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데요. 지하철이 다니느냐, 그리고 이제 전기나 난방이 잘 공급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수영장, 뭐 백화점, 상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학군 빼고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으로 나뉜다면 평양은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평양과 동평양이 있다고 하네요. 평양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핫플레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평양과 동평양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서평양 중에서도 본평양, 그러니까 평천, 모란봉, 중구역, 보통강구역 이 네 개 구역이 우리로 말하자면 평양의 강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 선호되는 기준은 뭔가요? 일단은 본평양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난방과 전기가 중요한데요. 평천구역 같은 경우는 그 난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만약에 내 집 옆에 있다면 굉장히 기피하는 환경 오염의 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평양 화력발전소 옆에 있기 때문에 난방이 굉장히 잘 되는. 그래서 평천구역 같은 경우는 노동자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선호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엔 동평양이 뜨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맞아요. TV에서 나오면 사실 그 문수 물놀이장도 동평양에 있거든요. 그리고 동평양에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평양 집 가격들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평양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많은 그런 외화벌이 회사, 무역회사, 물류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동평양을 보면요, 상당히 도시가 색깔과 밀집도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평양과 요즘에 떠오르고 있다는 동평양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본평양의 10만 달러의 집이라면 동평양으로 가면 2만 달러 떨어집니다.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달러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북한이잖아요. 근데 달러로 거래를 하나 봐요? 평양시, 평성시, 그리고 북부 쪽으로 올라오면서 함흥시까지 달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국경을 낀 지역들에서는 위안화를 사용을 많이 하죠. 실제 시장에 나가서 두부 한 번 사는 것도 1위안. 중국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든가 부동산을 거치잖아요. 우리의 경우. 맞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매매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를 돕는 사람들이 있나요? 한국처럼 이제 뭐 자격증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북한 영어로 대꼬라고 하거든요. 대꼬. 그런데 거강꾼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 팔고 사고 하는 게 다 불법이니까 그래서 권력이 좀 있거나 그리고 지인들 속이라든가 가족 중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수수료도 받겠네요. 당연히 받죠. 집대꼬들은
몇 번만 집 몇 채만 팔면 집을 하나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경우 같은 아파트라도 남향이냐 뭐 동향이냐 뭐 맞습니다. 어떤 방향이냐 또 그 층에 따라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북한은 어떨까요? 네, 북한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 본평양 중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또 따로 있다는데요. 이름이 유리 아파트라고요? 구글어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요. 그 사방이 다 유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유리 아파트다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네. 북한도 어느 순간 그 전망을 중시하고 이 전망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춘 아파트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012년도에 이제 아직 전혀 지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한 20만 달러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완공을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35만 달러까지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층에 딱 한 동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그 부지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전망을 누릴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19 뭐 이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에는 누가 삽니까? 뭐 관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돈주나 관료가 섞여 있는 그런 입주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북한 집에도 아파트에도 어떤 유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요. 원래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저층 한 5층 정도의 50년, 6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앞쪽이 대동강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이게 강가가 보이는 쪽만 재개발이 됐다는 거죠. 네. 바꿔 말하면 이쪽을 허물고 집을 져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도 한강변 아파트가 인기잖아요. 가격도 그렇죠. 비싸고. 그렇죠. 북한도 뭐 그렇겠네요, 그러면? 보통 평양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이 본평양 쪽에 지으면 한 10만에서 15만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 뷰가 보이는 곳 같은 경우는 최고 25만, 30만 달러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도 한 3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뭐 산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평양에서도 여유로운 이제 사람 계층들이 생겨나고 네. 또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가까운 중국 단독만 하더라도 또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만 와도 평양에 짓는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망 가격이 그만큼이나 값어치가 된다는 생각인 거죠? 2000년대 중반 지나면서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외로 나갔다 온 사람들이 탁 트인 그런 건물을 딱 보고 오면 집에 들어가면 정말 토끼상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다 허물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해산시도 사장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세관 바로 앞 건너에 그 사장 아파트가 2007년에 와락 다 무너졌거든요. 네. 그게 왜냐면 좁은 걸 넓게 트이다 보니까 마지막 층에 가서는 그 견디지 못하고 터치는 순간에 와락 허물어졌어요. 기둥을 다 없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붐이 일면서 북한이 절대 집을 손대지 말아라는 그 규칙도 내보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어지는 집들은 거의 방이 다 이렇게 넓고 것 같아요. 한 20층 정도 돼 보이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층은 그렇다면 몇 층일까요? 20층이다. 그러게 되면 5층 이상부터 또 로얄층이 될 수도 있고 저층 아파트 만약에 5층이다 이러면 3층부터 로얄층이에요. 밖에다 뭘 넣으면 도난 사고가 끊이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모기라든가 이런 날벌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층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죠. 그런데 뭐 엘리베이터 고장이 자주 나서 저층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요. 이제 평양과 같은 그런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보통 평균 50달러에서 한 100달러 정도 공공 그 사용 요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그 사용 내역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 공동으로 그 발전기를 구입을 해서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돌린다고 합니다. 네, 북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또 활발해지고 또 이렇게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면 빈부격차가 좀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밥상의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뭐 고기 반찬 하나 더 얹어 놓는 혹은 좀 더 좋은 옷을 입는 격차가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주택은 굉장히 돈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격차 사회로 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런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북한 정부가 이 경제 발전과 이 빈부격차라는 그런 양날의 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북한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로 의식주를 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이 언젠가부터 빈부의 척도가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에게 집이 어떤 의미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북 주민 모두에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서럽다. 서럽다? 아니야. 그렇게 더 쉽지 않을 것 같아. 속상하다? 무섭다? 아닌가? 싱겁다? 시다? 서운하다? 북한말 서겁다는 섭섭한 느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문학작품 중 단편소설 꺼지지 않는 메아리에는 아바이는 서거운 마음에 말끝을 더듬었다와 같은 예문이 나옵니다. 마음에 섭섭한 느낌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말하고 너무 비슷해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좀 겁나다? 뭐 이런 거랑 가깝지 않았을까? 저는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비슷비슷한 글자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맘때가 예년 같으면 단풍철이어서 관광이나 여행이 한창일 텐데요. 올해는 국립공원공단이 단체 탐방을 제한하기로 하고 대신에 국립공원TV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단풍 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감상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리고 단풍 구경 직접 가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